안녕하세요. 제자가 묻고 율곡이 답하다 9강입니다. 저는 이 강좌를 담당하고 있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유학의 가치의 핵심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도 있는 그 인을 인간 본성으로서 가지는 의미라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학에서 궁극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만 만약에 이야기해 달라고 했을 때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을 그러한 키워드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리학도 마찬가지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근원적인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본성이라고 했을 때 결국 그 본성의 선함은 그 성이 선천적으로 그리고 내재적으로 인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은 결국에는 성리학 인성론의 한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익숙한 어떤 유학에서 당연히 전제할 법한 이야기이지만 이에 대해서 율곡과 그 문인들이 또 성리학적 관점을 배경으로 어떠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그 인의 의미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했던, 이해했던 방식을 조금 더 그래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인이 지금 논의되는 상황들을 보면 인의 예지에 대응하는 원형 이정,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 그리고 사람의 도로서 말할 때는 인의 예지라고 하고 하늘이 운행하는 법칙으로 이야기할 때 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도로 이야기할 때는 원형 이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인에 대응하는 원, 그래서 이 대응 관계에 대한 논의들이 몇 개 주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도 아울러 살펴본다면 인의 의미가 성리학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인을 본성으로 다룰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성리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관한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자가 묻습니다. 인과 그리고 성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인간의 선한 본성의 내용을 이룬다는 점, 이제 그 점은 사실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근데 질문자는 이 둘 사이에 어떤 모종의 어떤 그 비대칭의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점을 아마 염두에 두고 질문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율곡의 경우는 오히려 이것을 완전히 동일시하기보다는 사실 구별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이라고 말할 때는 오상을 총칭하는 것이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성만을 따로 말하는 것이다. 사실 이제 이 말은 그 저희가 유학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혹은 유학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인을 가장 중심에 두면서도 맹자 이래로는 그 네 가지 덕목을 같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 의, 예, 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후대에는 믿을 신자를 붙여서 인의 예지신을 합쳐서 오상이라고 이제 총칭을 하였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인간의 본성을 인과 그대로 대응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가 액면 그대로 봤을 때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가 아니라 인의 예지신의 5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가지 중에 하나이면서 어떻게 나머지 4가지, 그러니까 그 5가지를 전부 총칭하는 무엇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율곡의 답은 성과 인을 구분하면서 그 5가지 덕목을 모조리 총칭할 때는 그 전체를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본성 전체를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고, 근데 인이라고 할 때는 그 중에서도 그 총칭으로서의 5가지 성 중에서 5가지가 총칭된 그 성 중에서 한 가지 성만을 구별해서 그 중에 하나를 꼽아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오상 혹은 성이라고 했을 때는 더 큰 그 규모 혹은 범주가 되고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한 가지 내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5가지 중에 하나,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질문자가 다시 근데 이제 이어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그런 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전체로서 이야기한다면 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바른 이치, 정리로서 이것이 곧 본연의 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 그대로 어떤 이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리 혹은 성 이것의 본질을 가리킬 때 우리가 또 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이 왜 그렇게 말해지는지, 왜 전체 천하의 어떤 이치로 말해질 수 있는지는 일단 이제 원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천하의 모든 리와 가치가 궁극적으로 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리를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성 자체, 본연의 어떤 원래적인 성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자는 바로 이제 이러한 각도에서 율곡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율곡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전체 인은 곧 성이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인을 전체로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5가지 오상을 총칭하는 그 성과 인의 의미가 같아진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전체의 인은 곧 성이니 인과 성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인은 이제 2가지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는 앞에서 봤던 내용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덕목 중에서 하나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전체성의 일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어떤 그 덕성과 이치가 이 인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는 이 전체로서의 성과 곧 동일한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는 조금 이제 이후의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마지막에 봤던 2번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이치를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올바른 이치. 그러니까 사실은 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서로 인하게 대하고 어떤 공동체로서의 유대를 지키고 그런 것들을 보존하고 그에 알맞는 어떤 사회 제도라든지 정치 제도를 마련하고 이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나아갔을 때는 옳고 그름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규범적인 어떤 그런 엄격성 이제 이런 것들도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 각도로 봤을 때는 어떤 유대감과 사랑을 강조하는 인의 태도와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부과하고 심지어 책임을 묻는 그런 올바름의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방금 말했던 것처럼 결국 모든 리가 인이라는 어떤 그런 궁극의 기원으로 궁극의 가치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또한 마찬가지로 이 바른 이치가 결국에는 인으로 포괄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된 내용입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어떤 사사로운 욕심이 다 깨끗이 없어지면 천리가 유행해서 있는 그대로의 천리가 이제 이 천하에 작용하면서 그대로의 자기를 완전히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이루다 쓸 수 없다. 인을 이루다 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생의 리이기 때문에 이루다 쓸 수 없다고 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의 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유학자들이 이야기한 어떤 리의 기본적인 역할, 기능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치로운가라고 했을 때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생명활동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고 이제 길러주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생의 리라는 말로써 이 모든 이치가 포괄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의 리인 인이 그런 모든 이치를 포괄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율곡의 답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만 생의 리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그러한 생명 활동으로서의 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천하의 바른 이치이기도 하다. 사욕을 제거하면 마음에서 드러나는 모든 작용이나 행동들이 모두 천리, 올바른 천리, 있는 그대로의 리에 부합하게 되니 바른 이치를 이루다 쓸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 생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옳고 그름은 또 조금 우리가 다른 뉘앙스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아마도 이런 천하의 바른 이치 또한 이 생애리로 귀결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그런 구분되는 어떤 그 의미가 있고 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율곡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도 결국은 이 옳고 그름의 모든 것들이 다 생애리로 포괄된다라고 했던 그 질문자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이 생애리 그리고 인의 측면만 강조했을 때는 자칫 간과하기 쉬운 어떤 그 올바른 이치, 옳고 그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 인의 차원으로 모두 포괄되고 충분히 존중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성취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율곡이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렇게 포괄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인의 역할 이것을 다시 아까 얘기 들었던 어떤 그 넓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그 자연의 운행 법칙인 천도로서의 사덕과 연관지어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원형 위정 중에서 원은 사덕을 포괄하고 이는 오상을 포괄하는데 목은 오행을 다 포괄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원형 이정은 하늘의 리이고 인의 예지는 사람의 리입니다. 무릇 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혼연일체입니다. 그래서 원은 사덕을 포괄하고 이는 오상을 포괄하는 것이지만 오행에 이르러서는 타고난 질, 그러니까 타고난 성질, 특성이 각각 하나의 기이기 때문에 목은 오행을 포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율곡이 그렇다고 긍정합니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바로 보시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그 우주의 더 넓은 의미의 어떤 자연 운행의 법칙으로서의 어떤 리를 실현하는 활동, 그 생명 활동이죠.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사덕, 원형 이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형 이정이 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왜냐하면 그 예전 강의에서도 사실은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 원형 이정은 각각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원이라고 하는 것은 막 생명이 싹 트는, 그 다르게 말하면 막 생명을 낳는 활동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리형, 그러니까 여름, 가을을 통해서 충분히 성숙하고 결실을 맺고, 그리고 정, 그러니까 겨울을 통해서 다시 그 모든 생명 활동이 다시 이제 수렴돼서 거두어들여지고, 그리고 잠시 이제 어떤 그런 고요한 시기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온축하고 저장하였다가 다시금 이제 새로운 생명 활동이라는 원으로서 다시금 싹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계절의 반복이 결국에는 생명을 낳고 기르는 어떤 일종의 순환 활동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원은 결국에는 생명의 기운이자 사계절 중에서 봄에 대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계절의 활동이 사실은 우리가 잘라서 보면 어떤 계절은 생명력이 넘치고 또 사실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겨울이나 이런 계절을 봤을 때는 우리 생명력이 움츠러드는 것 같고 이제 많은 생명이 오히려 이제 그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생명을 낳고 기르려는 어떤 그런 목적성이 없었으면 그런 활동도 사실은 불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활동의 순환 활동의 방점이 결국에는 생명을 낳고 기르는 데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 모든 활동의 우두머리이자 어떤 그 주인이 이제 원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원형 이정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어떤 도덕성 그리고 가치로서 이제 인의 예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인의 예지도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 생명을 아껴주고 길러주고 키워주고 보존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떠한 사회적인 질서나 조화로운 어떤 그런 질서를 구성하고 지켜가고 이제 이런 일련의 활동이 인의 예지라는 가치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인의 예지라는 덕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오행이라는 것이 왜 나오냐면 이런 우주 전체의 운동과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리학에서는 리와 기를 구분해서 표현하는데요. 이런 어떤 오상 혹은 사덕 어떤 이러한 리에 대응되어서 기적인 차원에서 대응되는 어떤 그런 범주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오행입니다. 그 오행도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런 특히 물질적인 특성이나 여러 가지 현상에서의 특성들을
분류하는 포괄적인 범주인데요. 그런데 그처럼 오행으로 분류되는 범주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오상이나 사덕과 같은 어떤 리의 법칙에 종속된다, 그것을 따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여 활동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리의 법칙성에 종속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인간이 경험하는 대상이나 현상들은 리의 차원에서는 오상으로 설명될 수가 있고 인의 예시 중에 하나에 대응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중 여러 가지로 설명된다든지 하겠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기의 측면에서는 이제 오행으로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의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인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도의 차원에서는 생명을 낳는 어떤 그런 그 구심점이 되는 원이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고 기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목이라고 하는 이 충후하고 또 따뜻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오행의 차원에서는 오행이라고 하는 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형 이정과 인의 예지 같은 경우는 이것이 특정한 형질에 구속되는 리가 아니라 리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보편성과 개별성, 그러니까 원은 하나이면서도 나머지 원형 이정의 모든 덕목을 포괄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은 그 자체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덕목이면서도 인의 예지라고 하는 네 가지 어떤 모든 그런 범주를 통합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물질적인 특성이나 기적인 특성에 제한되지 않는 리가 하나의 어떤 통합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것이 바로 혼연일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면 오행의 경우에는 이런 리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통합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목수 화토 5개의 어떤 그런 성질 중에서 오로지 하나의 성질로 국한될 뿐 나머지 오행 중에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행을 포괄한다 이렇게는 이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덕과 그리고 오상 그리고 오행이 이 세 개의 여러 가지 원리와 법칙들과 어떤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응되는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사덕과 오상을 이기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덕목이면서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지위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오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응 관계에도 불구하고 리와는 달리 기로서 어떤 제한된 특성만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오행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어떤 한 측면만을 오로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따뜻한 느낌,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목이 주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격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통합할 수 있고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또 올바름의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목이라는 성격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성격, 포괄적인 성격은 이제 어떤 그 기적인 하나의 국한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 문답에서 제시된 내용의 한 초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 원형 이정 안에서 그 원과 정의 관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은 봄에 대응하고 그리고 정은 겨울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덕이 어떻게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덕목을 포괄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 안에서 그 관계 설정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연관될 수 있는 논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덕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원이 아니면 사덕이 질서를 이룰 수 없게 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강이 이제 대답합니다. 그러하다. 다만 천지의 조화는 합해서 모이지 않으면 발산될 수 없다. 그래서 원은 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에서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겨울의 이미지 모든 생명 활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수렴돼서 이제 꽁꽁 이제 숨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합해서 이제 수렴돼서 모인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필요한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스탠바이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이제 봄이 되면 그 생명력이 다시 움터서 그 저장되었던 에너지가 다시 튀어나올 수가 있고 이제 여름에는 그것이 확연하게 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력이 처음 움터 나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요하게 저장되었던 상태에서 비로소 다시 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은 원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환의 질서 안에서 저장되고 숨어있던 그 정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원이 우두머리고 정은 그 과정의 끝이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오히려 그 끝에 있는 정에서부터 그 원이 다시 나오게 된다. 이제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원이 어른이고 우두머리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을 낳는 정이 우두머리를 차지하는 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김진강이 답합니다. 사계절의 순서로 말하자면 원이 우두머리이지만 시작과 종말을 가지고 말한다면 원은 정에서 시작돼서 다시 정에서 끝나며 그런 순환의 과정이 무궁하게 반복된다. 무궁하게 끝없이 순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율곡은 옳다라고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그 답을 해줬다고 사실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어떤 생명의 순환 활동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고 그런 순환의 과정 전체로 봤을 때는 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이 수렴되는 역설적으로 완전히 숨어버리는 그러면서 어쨌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정의 과정도 이 순환에서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그 정에서부터 원이 웅터나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 또한 그 나름의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풀어보면 결국에는 이 생명의 활동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도 빠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의 목적성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조화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렇다고 해서 다만 낳고 기르고 뭐 따뜻하고 이런 것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쇠퇴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새롭게 이제 웅터 나오고 이런 구분되는 과정 이 전체를 구성해야지만 하나의 온전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이제 이런 취지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취지는 결국에는 인간의 인의 예지에도 대응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인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출발점이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어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일견 인과 대비되어 보이고 인에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하나로 어우러져야지만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표현을 여기서 또 제시를 하는데요. 하늘의 미발과 이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미발과 이발은 풀면 아직 작용하지 않았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미발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작용과 어떤 정감이든 어떤 현상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실 주로 쓰이는 맥락은 우리 심성의 작용입니다. 우리 심성이 아주 고요해서 어떠한 정감으로도 드러나지 않고 한없이 조용할 때 이러한 심성의 상태를 미발이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정감으로 표현되거나 행위로 드러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말도 하고 뭐 느끼기도 하고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어떤 작용의 맥락을 이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발과 이발의 어떤 구분이 어떤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자연의 운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늘에도 또한 미발이 있습니까? 율곡이 답하기를 사계절로 말하면 가을과 겨울은 미발한 것이고 봄과 여름은 이발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대강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고요하고 움츠러들고 또 음기가 성해지고 이제 이런 그 국면을 미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로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도 이 음양으로 따지면 마찬가지 구분이 성립합니다. 고요한 상태는 음에 대응하고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정감으로 드러나는 상태는 활동적이라는 점에서 그 양에 대응하는 것이죠. 봄과 여름은 이제 생명력이 드러나서 작용하고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제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은 이제 이발로 이제 대응을 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취지는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자연의 운행의 질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선한 것으로 보고 생명을 나는 어떤 그런 선한 활동으로 보고 그런 활동과 우리 심성의 작용 구조를 대응시켜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취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미발과 이발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천지의 마음이 싹 트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이제 주역에 나오는 복계에 대한 해석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계절의 변화를 가지고 한 내용인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어떤 심성에 있어서도 마음의 어떤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많이 이제 그 의미 있게 해석되는 내용입니다.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복계에서
천지의 마음을 보는 것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내용을 좀 구현을 해드리면 이 말이 나오는 어떤 그런 배경은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의 절기의 변화 과정에서 이제 동지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계절의 운행은 결국에는 음양이 교차되는 것이고 음기가 성해지기도 하고 또 양기가 성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양기가 사라져서 음기만 남은 상태가 말하자면 가장 음한 상태이고 가장 고요한 상태인 것이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형이종의 구도로 봤을 때는 한겨울이고 그리고 원이 보여주는 생명력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져서 전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양기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의 양이 싹 틀 때 이제 이게 바로 복인데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그 모든 생명을 낳고 길러주는 천지의 마음을 가장 잘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에 대한 설명은 율곡의 답을 보고 나서 조금 더 다시 구현해드리겠습니다. 봄과 여름의 시절을 만나면 만물이 발생하여 성장하는 것이니 장차 무엇에 의거해서 그 마음을 보겠는가. 그래서 그 공운의 시작에서 그런 어떤 그 생명을 낳는 하늘의 어떤 그런 공과 어떤 능력 그런 공운의 시작에서 이른바 천지의 마음을 보자는 것이다. 비유하면 사람의 어진 마음은 처음 나타날 때는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널리 베풀어져서 무사람을 구제할 때는 그 인이 참으로 성대하면서도 도리어 그러한 마음을 보기는 어려운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황은 모든 생명력이 사라져서 이제 그런 생명력이 말하자면 다시는 싹트지 않을 것 같지. 그냥 이제 앞으로는 영영 한겨울만 아무 생명이 없는 그런 시기만 이어질 것 같은 어떤 그 시점인 것이죠. 그럼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로운 생명력이 싹트리라는 기대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신비롭게도 음으로만 치닫고 모든 생명력이 이제는 다 고갈된 것 같았던 어떤 그런 시점에서 도리어 반대로 그것이 그 국면이 전환되면서 생명이 도리어 하나로 쏙 튀어나오는 거죠. 생명력이. 그럼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오히려 생명력이 만개해서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전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어떤 나오는 하나의 그 처음에 어떤 생명력이 어떤 씨앗을 보았을 때 바로 오히려 여기에서 이러한 생명의 활동이 영영 사라지지 않는 어떤 필연성을 가진 것이고 정말 어떤 그런 반드시 이렇게 되고야만 어떤 그런 하늘의 마음과 뜻을 반영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비유를 이제 사람의 마음으로 또 갖고 오면 너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사회적인 제도로도 표현되고 이럴 때 이런 것이 물론 좋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이지만 오로지 여기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내밀한 선한 마음의 씨앗 단초를 보기는 어려운데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가장 고요할 때 가장 고요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상황에서 문득 그런 선한 마음이 싹 터 나올 때 오히려 거기서 가장 완연하게 일어나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그 내밀하고 가장 그 순수한 어떤 이러한 인의 마음 그리고 생명을 낳고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계의 운행에서 미발에서 이발로 전환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하게 인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도 끝끝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씨앗을 우리가 가장 고요한 순간에서 문득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가진 함의는 그것이 결코 우리 마음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을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인의 특성을 이제 얘기해 보면 인은 나머지 사덕 혹은 오상, 의의 지와 구분되는 개별적인 덕성인 동시에 모든 가치와 이치의 근원이자 통합체라는 점에서는 또한 그 전체적인 덕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의 특성은 전우주적인 생명활동의 근간이 되는 원에 대응되며 그래서 천지의 사물을 낳는 마음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겨울에 문득 생명이 싹튼 어떤 그런 자연의 운행 과정을 보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어떤 선한 마음의 씨앗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 성리학자들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9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